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2016년 9월 5일까지 61대 농림부 장관을 하고 다음 날 고향에 어머니 곁에 가서 지금 이제 8년이면 어지간하면 국회의원 2번은 할 때인데 말이죠. 대학을 2개 다닐 정도. 그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사실은 몇 해 전에 제가 우연하게 여기 김남훈 지금은 전무님이라고 근데 그때는 옥천에서 귀농귀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초면인데도 연락이 돼서 한번 오라 이래 갔더니 좋았어요. 반응들도 좋았고요. 옥천 국민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때 저는 관계 인군이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런저런 인연으로 해가는데 또 막상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정덕화 교수님 여기 오신다고. 정 교수님은 GAP 이런 얘기를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야말로 이게 평생의 수건처럼 이렇게 화두를 가지고 사시는 분이라서 오늘 그래 가서 내가 아는 건 없지만은 가서 응원이라도 하고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시골에 가서 저는 평생을 이제 농사집 아들로 태어나서 농정 연구를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눈 안 팔고 오로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했으니까요. 돌아보면은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주로 이제 농외 소득, 농업 이외에 농가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이 농가의 부업단지에서부터 농산물 가공, 광체험, 관광, 그 다음에 농공단지 이런 것들을 81년도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을 만들면서부터 우리 그쪽 분야로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근래에 6차 산업이라는 이야기까지. 사람들은 저보고 6차 산업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아시겠지만은 농가 소득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농가 소득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지지부진하고 뒷걸음 치는 지가 벌써 10몇 년이 지났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농가 경영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게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요. 그나마 농해 소득이라는 것이 지금은 농업 소득의 배 이상이 됩니다만 그게 없었더라면은 어쩌면은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고 부모를 모시고 이게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참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하고 그러나 이게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제가 저를 하게 느끼는 것이 시골에 가서 농사를 한 3,000평 짓습니다. 기업 3,000평 짓는데 이게 말이 지속 가능성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막상 내가 농사를 이렇게 지어 보니까 제초제 없이 그 풀을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온 들판이 모두 다가 탄저병 구덕인데 거기다 농약을 치지 않고 당신이 친환경 농업해라. 그 참 말처럼 간단치 않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그래 우리 먹는 고추만이라도 농약 치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1,500포기 정도를 이렇게 우리 먹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탄저병 약을 안 치고 냅뒀더니 웬걸 풋고추 한 2점 따먹고는 하나도 못.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이거 저게 장관 했다는 게 와서 저 꼴이다. 손가락질. 그런 점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얼마나 숭고한 작업인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이 지속 가능한 농업, 친환경 농업, GAP 등등 이런 것을 그런 화두를 잡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야말로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인사차 이렇게 드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게 뭐 제가 사실은 이쪽 분야에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걸 듣고 그리고 대답은 뭐 이렇게 했는데 막상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농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아직 사실은 없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친환경 농업하고도 비슷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탄소 농업하고도 비슷하고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거는 많이 있는데 정작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건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소위 그 지속 가능 sustainable 그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지속 가능 이런 그 논의가 시작된 것. 이게 뭐 여기 자료 몇 페이지냐 하면은 대략 한 슬라이드 쭉 넘어가서 그 한장 앞에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과거에 40년대 말 50년대 이때부터 무슨 국제 포경단 조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업에 대해 부문에서 어업 부문에서 이거 물고기나 이거 나무 같은 걸 다 베버리면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에서부터 문제 의식은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에 대한 관심 이게 문제로 제기된 것이 72년 로마 클럽에서 이대로 우리가 가다가는 전부 다 망한다. 성장의 한계. 그리고 그 이후에 와서 92년에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리우선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젠다 21을 채택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걸 채택을 했지만은 좋은 말이니까 모두 동의는 하지만은 실천은 안 되는 실천이. 그래서 다시 한 10년 지나고 2002년에 됐죠. 또 다시 평가를 해보니까 여전히 말뿐이라. 그래서 2012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만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3년 정도 목표를 한번 다시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192개 나라인가가 합의를 하고 만들어낸 것이 2015년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169개 세부 목표하고 17개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 가능 농업과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이 개념이 이런 건데요. 이제까지는 이 지속 가능 농업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생태적으로 뭐 이런 정도만 얘기했는데 여기는 사회 경제적인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된 굉장히 이렇게 폭을 확대를 했죠. 이 앞페이지 보시면 거기 있을 건데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경제적인 목적, 생태적인 목적이 했지만은 이 빈곤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무너지면은 지속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이 영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좀 더 2030년까지 최소한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합의를 해놨는데 제가 느낄 때는 아직도 구체적인 실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구체적인 실천. 그러다 보니까 총론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삽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착하게 살지 않은 놈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촉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구체적인 대안은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는 6페이지가 12페이지인가요? 쭉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많은 의제를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그 많은 의제를 다 이렇게 사회적 불평등까지도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논의가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압축해 나가는데 사실은 그 이제 압축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것이 제가 시골에 이렇게 살아보면은 집을 나서면은 이게 흡사 요양원 같아. 할머니들 그냥 이렇게 끌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 사회에서 농업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뭐 지역 공동체 뭐고 이게 아무것도 되게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게 요즘에 지방 소멸 저도 이런 얘기를 하죠. 전국에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228개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은 30년 내에 소멸하고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심지어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도 소멸 위험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있죠. 저출산 고령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역 간 발전 격차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지역이 없다면은 혹은 농촌이 없다면은 누가 거기서 농사를 지으러 어떻게 농사를 짓겠는가? 도시에서 출퇴근해서 할 수는 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 저런 게 복잡하지만은 이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지속 가능한 농업 쪽으로 포커스를 한번 맞춰놓고 보자.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서도 그 뒤에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도들이 있습니다. 개념이 뭐냐? 아까 우리 이사장입니까? 대표님께서 우리 기회사 얘기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이게 다음 세대에서도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농업. 이제 이런 얘기 굉장히 또 포괄적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친환경 농업, 뭐 이것들하고는 또 어떤 식의 차이가 있고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명확한 아직 저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 국이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옛날처럼 비료 농약을 많이 쓰고 고투입 농업을 해가지고는 이걸 유지할 수가 없다. 뭐 식량 안보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게 아마 정 교수님 처음 시작하실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초기에 친환경 농업 막 도입하고 이럴 때문에도 이 정부하고 그 한살림이니 이런 민간 운동단체하고의 갈등 이런 것이 지금 식량이 부족한데 무슨 소리냐. 비료 농약을 덜 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이런 논의 같은 것들이 쭉 있어 왔죠. 지금은 막 그런 걸 가지고 갈등까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계속 그런 고투입 농업, 수출 농업, 뭐 이런 농업 성장 이런 걸 강조하는 거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 소농, 가족 농업 이런 얘기를 또 막 이렇게 연연해 붙잡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얘기도 아까 하셨지만은 이게 스마트팜이 정말로 이게 정말 정밀한 농업이 돼서 합리적인 투입을 하는 그런 농업이 아니라 옛날에 YS 시절에 유리온실처럼 시설만 잔뜩 몇십억 몇백억 투자해놓고 부도가 나는 이런 식이 돼가지고는 그래서 그 스마트팜을 한다고 해서 과연 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스마트팜에서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기른다고 딸기 기른다고 해서 식량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글쎄 우리 정부 자체가 현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농업 성장이냐, 투입을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쌀 같은 게 대표적이죠. 쌀이 남아서 돌아서 철이 곤란인데도 불구하고 쌀 농사를 짓는데 질소질 비료 같은 걸 좀 적게 들여가지고 고품질 쌀을 만들고 그걸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유통하고 이런 노력보다 하면 그거 안 되니까 돈 줄 테니까 가루쌀 해라 뭐 이거 해라 저래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뭔가 좀 정리되지 않고는 이게 지속되기가 참 어렵다. 스마트팜의 얘기 아니라 스마트한 농정, 그러니까 명확한 철학과 방향,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속 가능 농업을 가지고 있는 쭉 이런 논의는 많아요. 논의는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이 그려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보면은 대개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나라들도 있고요. 아직 우리 이런 논의에 끼어들지도 못하는 나라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처럼 고투입 농업을 계속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그렇게 해서 기후 온난화 이것이 계속 조장되면은 우리 모두 다가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위기감만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저탄소 농업 이런 얘기까지도 쭉 합니다. 저탄소 농업.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분한데 제 이야기는 그런 논의를 보면서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래, 넌 어떻게 하느냐 한번 물었을 때, 아하, 이게 이대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 시점쯤 돼가지고는 뭔가 우리의 그 입장이랄까, 자세, 정책, 이런 것을 다듬어주고 힘을 모아서 때로는 소비자를 설득하고 때로는 생산자를 설득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지 않고서는 애는 애대로 쓰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누가 여기 김 소장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자료가 저거 있을 때도 많이 없어지고 달라졌으니까, 농림부에도 내가 여차여차해서 어디에 가서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서 뭐 말을 한마디 하게 됐는데, 사실 30분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라. 도대체 그 지속 가능 농업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그리고 그것의 근거, 뭐 인정을 한다면은 기준, 그리고 그 절차, 방법, 그리고 현재 인정된 그 실태, 그리고 뭐 인정해서 포기, 탈락한 그 이유, 이런 것들을 문의했어요. 여기 있는 자료는 최신 자료일 겁니다. 엊그저께 나온 자료일 거예요, 농협에. 내가 굉장히 놀란 것은 이 업무 자체를 친환경 농업 같으면은 친환경 농업과에서 하는데 이건 유통 소비 정책국이요. 국 자체가 전혀 다른 데에서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농림 내에서도 GLP는 또 GLP대로 또 전혀 다른 과에서 하는 거예요. GLP는. 더구나 저탄소 농업 이건 또 다르시 뭐 동물 뭐 복지국이면 그쪽에 또 다른 데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 야, 이렇게 해가지고도 너가 도대체 한 정부에서, 한 농림부에서 이 유사한, 예를 들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무슨 성과를 기대하냐? 그럼 너가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그럼 좋다. 외국에는 어떻게 하냐? 국제적인 GAP 이거 뭐 이런 실태, 국제적인 뭐 저탄소 농업에 대한 이런 것이 어떠냐? 어떤 사람 뭐 이거라도 있습니다 하고 보는데 보면은 자료가 꼭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쉬운 이런, 또 어떤 과에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구 용역을 못해서 바로 용역을 줘서 결과를, 이게 우리 오늘날의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런 쪽에서 지속가능 농업, 친환경 농업 등등 이런 부분들을 제일 선봉에 서서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건 제가 어떤 정부를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결국 소비자를 설득할 수가 없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럼 결국은 말뿐인 얘기가 계속된다. 공허한 얘기가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우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세 가지 친환경 농업 관련되는 얘기들을 요 뒤로 다시 돌아가야 되네요. 이건 미안해요. 친환경 농업인데요. 이 처음에 친환경 농업에 관한 이제 법 이런 것들이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만들어진 게 1997년이에요. 1997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기농산물, 뭐 무농약, 저농약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이 저농약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 지금은 유기농산물, 무농약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보면은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되게 이 분야에 있어서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국제 말하자면 교역이니 기준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가지고 있죠. 어떤 나라는 정부가 강하게 나서서 중국처럼 정부가 컨트롤하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맡겨놓는 유럽같이, 그래서 아이폼처럼 민간단체들이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의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우리가 유기농 거래를 하려면은 너희들도 우리하고 같이 기준을 맞추자. 동등성 협약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이 보면은 민간단체에서 뭘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는 뭐 법 자체는 농림부가 운영을 하지만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사무를 예를 들면 총괄 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민간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인증기관들을 말하자면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뭐 외국에도 비슷한 예는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해요. 저는 연구원에 80년에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드렸던가? 그런데 70년 말 80년 들어갔을 때 한살림 본부가 제가 있던 그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었는데요. 홍릉 부근에. 그 장위동 그쪽에다가 한살림 그 본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살림 운동을 한다 하면은 그야말로 요 사찰 대상이었어요. 그게 정부의 정책에 어긋나는 걸 한다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그때는 한살림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도 이 철학적 기반 이런 거 튼튼해가지고 생산 기반을 관리하고 이랬지만은 최근에 제가 시골에 있다 보면 저 이웃에 뭐 경북 한살림 연합회 뭐 회장도 오고 누구도 오고 자주 들려요. 집에 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가고 이러는데 업체는 많이 늘어났지만은 그 충성도라 할까요? 실제로 원칙을 지키는 생산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이게 한살림의 인형을 보고 하기보다 어디 이름은 뭐 이렇게 친환경 하지만 싼 데를 찾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참 어려워. 한살림, 친환경 이런 분야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통계에 보면은 지금 뭐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인증, 유기, 무농약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감소한다고 그러죠. 줄어든다고 그러죠. 소비자들이 안 사니까. 비싸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비싸더라도 살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이게 가능한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점이 막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비슷비슷해요. 다른 나라 비슷비슷한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더군다나 이 친환경 농산물, 특히 유기농산물에 대한 국제 이제 교역이 늘어나잖아요.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당초에는 뭐 코덱스 규격이라고 해요. 국제 식품 규격. 그 다음에 해썹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쪽 뭐 있다가 GAP를 이제 도입하고 어떻게 했지만은 이런 부분하고 이게 아직도 이게 연계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제도는 제도대로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러지만은 남은 나라의 얘기처럼 흡사 그냥 좋은 말 할 때 우리 같이 착하게 삽시다 이런 정도의 얘기. 그 표방하는 바는 참 좋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차별화된 생산을 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이 늘어나고 농업 환경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소비자는 또 오직합니까? 식품 안전에 대한 그런 관심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우리도 며느리가 서울에 있는데 보면은 뭐 늘상 그런 걸 사요. 뭐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이고 못 믿는다. 못 믿는다. 우리 어머니는 더 해요. 야, 그 농약 안 치고 농사 짓는다는 거 다 거짓말이다.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얘기가 성립하려면은 그리고 여기 충주시에서도 와 있던데 이런 좋은 건물을 짓는 건 참 뭐 큰 저거라 봐요. 없는 빠듯한 살림에 이런 큰 건물을 짓는 건 좋은데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이런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는 친환경 농업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친환경 농자재 하다못해 비료나 농약 이런 걸 화학 비료, 화학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자재를 좋은 품질의 것을 좀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그래도 좀 한번 해볼 만할 건데 이런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친환경 농업을 유지하기가 참 간단치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노력 이런 것이 숭고하기까지 하다. 우리 어머니 그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해본다니까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GAP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서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GAP도 지금 뭐 인증 업체 수는 꽤 늘어났네요. 지난해 보니까
전체로 농가 수도 12만 2천 호, 건수도 뭐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것이 비슷한 이유예요. 시장에서 차별적으로 인식되지 못하니까 그 들어간 노력에 비해서 비용에 비해서 얻는 게 없으니까 계속 안 되는 거죠. 계속 안 되는. 이 경제성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거기 따라서 움직일 건데 그런 점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GAP하고 친환경 인증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가 하는 것을 비교해 놨죠. 여기 보시면은 법령도 다르죠. 뭐 조금 다른데 소비자들이 이걸 과연 차별적으로 인식을 할까? 이 점은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제도는 많지만은 작동되는 제도는 없는 이것이 현실이 아닌가. 더군다나 하나는 이 유통소비정책관실에서 하나는 저 농식품혁신정책관실에서 뭐 따로따로 하니까 자기들끼리 아주 친하지 않으면 제가 전화를 해서 너 이거끼리도 좀 상의해가지고 하지 그거 안 하나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저끼리도 자료를 주고받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유 소장님하고 이 얘기를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내가 해줄 수 없다. 없지만 어디 뭐 눈먼 돈을 따주거나 이렇게는 불가능하지만은 최소한 이 사람들이 이 세 개라도 모여가지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그 우산이면 우산 울타리 속에서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논의의 장. 이것만은 너 한번 해라. 너끼리 좀 정리를 해서 새로운 장관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이대로 내둬서는 안 된다. 세상이 바뀌는데 소비자들이 걱정하고 모두 다 기후변화가 내일 어떻게 될까 이러는데 흡사 뭐 이렇게 다 떠벌려 놓고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GAP 뭐 인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고 또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제가 마칠 시간 되면 일러주세요. 세 번째 이야기가 저탄소 농업인데요. 제가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경상도 제가 의성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경상도 북부 지역입니다. 안동, 청송 그 인근이에요. 그쪽은 여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과의 주산지입니다. 우리나라 사과의 60%가 거기서 나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 혹시 소문 들은지 모르지만은 5급 공무원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들어본 사람 없어요? 5급 공무원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제가 시골에 가서 이렇게 있어 보니 지금 노인들 뿐이고 농사 지을 사람은 없고 노동자가 없는 게 아니라 경영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경영주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 소멸하니 그건 뭔데 얘기고 당장 농사 지을 사람이 없죠. 우리 집은 농사 짓던 사람이 더 이상 못 짓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도지사님이 지나가다가 추석 무렵에 집에 들려서 인사차 오셨어요. 내가 다 바꿔 할 테니까 말하자면 귀하가 와서 나를 좀 도와다오. 근데 제가 나가서 이게 뭘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조용하게 혼자 살라고 했는데 나가는 거 그러니까 막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분 말씀이 이제 이게 지방이 소멸되는데 니 혼자 콩농수만 지가 먹고 살 거냐? 그래서 내가 이래가지고 나간 게 가보니까 이게 5급 공무원이었어. 그 임시로. 그 장관이 5급 공무원 한다고 소문이 막 대단히 났죠. 그러니까 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3일. 그런데 이게 지방행정이라는 게 뭘 자기들이 사업을 개발해서 같이 일할 방법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중앙에 있는 눈먼 돈을 끌어오느냐. 말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을 무슨 뚜쟁이 비슷하게 말이에요. 야, 이게 내가 설 자리가 아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맨날 토론회 가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밥값을 뭐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못 있겠다. 내가 간다. 그리고 내가 그거 나가니까 일주일에 사흘 나가면 연봉이 한 2천 몇백만 원 준다고 그래. 그게 여비 같은 거요. 근데 그런 걸 받으니까 농업인 자격이 박탈돼. 근데 근데 그래도 부탁을 해. 그 행정 내 월급을 연봉을 더 깎아다오. 하여튼 그러다가
내가 그만두겠다. 내가 여기서 내 밥값을 못 한다. 매 출근하면 뭐 오늘은 밥을 뭘로 드시겠습니까? 누구하고 식사하실랍니까? 이게 내가 임마 밥 버러지도 아니고 그냥 간다네. 그리고 이제 지금 농사만 짓고 있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과 하나만 보더라도 그때 내가 한 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경북의 제일 큰 예를 들어 기반 산업이 사과다. 근데 사과에 대해서 경북이 가지고 있는 정책은 뭐냐 도대체. 기초 통계라도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그것도 없다. 그냥 저급 사과 이걸 수송하는데 좀 보태주는 것.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3억인가를 돈 내가지고 서울 가서 한번 경북 사과 최고다 이거 한번 하는 거. 그럼 누가 최고 안 하면 모르나? 난 그게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최고가 되도록 하는 그 품종이라든지 생산 방식이라든지 유통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바꾸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사과를 여기서 계속 지을 수가 없다, 사과 농사를.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부 사과에 관련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설과 기술을 이용하려면은 지금처럼 그냥 식용 사과가 아니라 그냥 깎아 먹는 테이블용 사과가 아니라 가공용을 하자. 사과 술도 만들고 프랑스 같은 데는 45%가 가공용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자. 그럼 사과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 이런 걸 좀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경북 북부의 어떤 특정 지역, 제가 살고 있는 의성이면 의성, 그 옆에 안동, 청송, 세계적인 사과 주산지다. 이걸 애플밸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사과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 문화, 고급 문화 산업을 켜보자. 그러려면은 기존의 이 공간 정책 위에다가 산업 정책, 사람과 관련된 복지 정책,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 인구, 뭐 아니면 도농 교류 이런 걸 통해 사람을 불러들이는 이런 것, 그리고 지역 개발 정책 이런 것들을 그 공간 위에다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따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애플밸리 조성 구상이었어. 그래,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그럴듯하네요. 이러더니, 그게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손을 못 대겠다 해가지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 노지 스마트팜 해가지고, 사과 스마트팜을 하나 농림부 공약 사업을 하는데, 제가 퇴직하고 한 번도 어디 부탁을 해본 적 없어요. 농림부 어디고. 그런데 내가 사과가 여기 주산지인데 저 사람들이 저하고 있는데 뭘 하나 저 하기에 그 스마트팜, 노지 스마트팜 사과 그걸 좀 이쪽에 좀 주면 어떠노? 내가 그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갖다 놨는데 시설만 하지 그게 무슨 그런 개념, 정신이 없으면은 이게 죽도 못해. 그래서 이런 판국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래서 비록 거기다가 스마트팜 시설을 해가지고 돈을 250억 이렇게 갖다 줬지만은 그것이 소비자들인데 아니면 생산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돈, 권역에 들어있는 사람 나누고 갖는 것밖에 별 의미가 없다. 되려면은 이것이 생산 방법이 달라져가지고 그야말로 저탄소 사과, 오케이, 좋다. 저탄소 사과를 생각해서 공동 브랜드로 차별적인 유통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라. 잘 안 돼. 전부 다들 그냥 지 혼자 이렇게 먹고 살기 급급하고 이런 지팔 지원 들고 각계 전투하고 아무도 안 돼. 안 돼서 그래 이번에 이제 이거 한 김에 지속 가능 농업이 한 김에 저탄소 농업은 어디에서 담당하노 이래 알아서 너가 그래 좀 어떻게 저탄소 하는 게 대통령조차도 지금 강조하시는 한국이 살아갈 길은 이 서스테이블 디벨롭먼트하고 좀 하는데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지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거나 GAP 인증을 받은 농가 중에서 그 탄소를 좀 줄이는 생산 기술 그걸 몇 가지 정해놨어요. 그것을 하면은 우리가 그걸 저탄소 농업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말은 그러던데 이게 아직도 아주 초기라 걱정을 했더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도 곧 연구 용역을 해서 뭘 어떻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교역할 때는 어떻게 하냐. 지금 당장 유럽에서, EU에서 이 저탄소 농업이 이게 탄소세를 지금 매긴다는 거 아니야, 관세로. 그러면 어떻게 할래?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수출하는 데도 그렇고, 이런 국제 기준 같은 것이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교역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걱정을 했더니,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제가 이제 공부한 뭐 이런 세 가지 제도의 그 단면입니다. 한 단면인데,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그게 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만둡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걸 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식량 안 보고 뭐 이렇게 식물 다양성이 뭐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경관도 보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농촌 지역 사회 자체가 이게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아마 오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숙제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우선은 이런 관련되는 이 정책들을 한때 좀 모아놓고, 그 담당자 아까 걔들 과장서들 그끼리 불러가지고 모아놓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부 뭐 회장님, 대표님들, 이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 얘기를 한번 경청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이 지속 가능하려면은, 그럼 기존의 친환경 농업, 뭐 등등 이런 것들하고 이게 어떻게 연계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정책 방향 이런 거에 대한 이 합의가 먼저 필요하겠다. 그 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되는 이 정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충이 되거나 서로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한 이런 부분은 좀 조율을 하고, 특히 저는 외국과 관련해서 외국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가 다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독자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제시하기가 어렵다면은 잘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다가 우리의 기준을 좀 맞춰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국제적인 말하자면 이렇게 이 공인 기반을 갖는 것.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정비하는 것은 주로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만 만들어 놓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이 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이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갖도록 할 것이냐. 결국은 그게 차별적 유통이라든지 이런 걸 거란 말이에요. 부가가치 높고 차별. 그리고 또 그것의 전제는 국민들이 정말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가치, 생명의 가치, 소중함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를 좀 넓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한때는 무슨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뭐 헌법에 넣자 해가지고 10,000,000명 서명 운동해가 금방 어떻게 하고 했는데,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조차도 국민들까지,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거는 소중한 일이다. 이건 숭고한 일이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가 지속하게 우리 아랫때까지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좀 합의가 필요하다. 그게 아니고는 잠시 뭐 이렇게 하고 사진 한번 찍고 이래가지고 될 일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관련 정책들 어떻게 하면 그걸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세부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 친환경 직불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직불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여기다 도입해가지고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데에다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탄소 중립, 환경 친화적인 농림 축산업으로 전환하자. 이게 그 대통령의 뜻이자 이렇게 합니다. 큰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구체화 시켜 나가야 될 건데, 그 점에 있어서 여기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서 좋은 좀 해답을 찾길 바라고,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제 마음속으로 늘 여러분들 응원하고,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면은 그래 저도 같이 힘을 모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